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이죠. 저희가 청귤성공법 만화책하고 안티프로 서클포유 액상 시럽을 전 약국에 제가 보냈었거든요. 혹시 받아보신 분들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안 받아보신 분들 이렇게 많으면 다시 한번 보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안 받아보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귤성공법의 모태가 되는 배달의약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약사님 당연하고요. 제가 또 드물게 또 피부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약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귤성공법 저자였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는 양의미용사 강사형 자격증도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겁니다. 청귤성공법 약사 모임이라고 하는 밴드가 지금 오늘 현재 체크해 보니까 3,515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아마 약사들 모임의 밴드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밴드고요. 이 밴드는 그냥 단순하게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약사님들이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안티플러스 서클포유 같은 제품들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환자들한테 복용하게 하고 나서 좋아진 결과들을 갖고 체험 사례로 매일같이 올라오는데 하루에도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올라옵니다. 아주 생생한 체험 사례가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참고하시고 보면 될 거고요. 제가 만화책으로 굉장히 쉽게 만든 책이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기까지는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화책 보는데 한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것들 한 서너 번씩 보시면 이 청귤성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요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배달의약은 세상 모든 고통을 모두 다 돌볼 수는 없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스스로 건강해지는,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건강해지는 치유의 길로 안내합니다. 이 치유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치유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약은 저희 제품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자, 현대의학은 배달의학의 구성을 보면 현대의학적 이론에다가 어떻게 돼요? 인간이 만든 의약품을 씁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보면 한방의 전통 이론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한약이라고 부르는 자연약을 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현대의학이 난지 아니면 전통의학이나 한방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결과물로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잘 하는 부분이 있고 전통의학에서도 잘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의학의 기본은 뭐냐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물학입니다. 그렇게 비교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론적인 면에서 현대의학은 한방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부학을 보면 전통의학에서는 한 3,000년 전에 현미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안으로 보고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유추하고 상상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포 차원에서는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뭐냐면 현미경이 있으니까 어떻게 세포 단위까지 구분하죠. 그래서 간에 쿠포셀이 있는지 아니면 췌장에는 알파셀이 있는지 베타셀 이런 것들을 세포 단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부학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전통의학은 가장 초보적인 해부학이라면 그럼 현대의학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세밀화된 해부학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리학입니다. 생리학은 뭐냐면 그 구분된 기관이나 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를 정하는 거죠. 근데 전통의학에서는 일단 세포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기관 단위로 할 수 있으니까 생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결론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리학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세포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리학은 어떻게? 아까 해부학은 기본적인 해부학이 됐지만 생리학은 어떻게? 기본적인 생리학을 갖출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현대의학과 비교해서. 자, 그러면 병리학은 어떻게 될까요? 병리학은 보면 생리학에서 정상적인 생리적 기준을 정해야 거기서 벗어나는 병적 증상의 생리적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정상적인 생리적 기준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리적인 증상의 생리적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뇨를 얘기합시다. 당뇨를 하면 당뇨는 어떻게 돼요? 혈당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혈 중에 있는 혈당수를 재서 얼마만큼 수치가 돼야 되는지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추적하거나 했던 것들이 없어요. 뭐 인슐린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단지 혈당은, 당뇨는 뭐냐면 조갈증, 갈증이 나고 소변 많이 보고 그다음에 물 많이 먹고 하는 이런 증상으로 당뇨를 구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생리학이 정확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병리학도 정확히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병리학적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뭐냐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진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을 전통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질환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균성 질환인지, 또 하나는 뭐냐면 뇌에 대한 기록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뇌신경의 결함인지 아니면 호르몬성 질환인지 이런 것들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이론적인 면에서는 전통의학의 수준을 수학으로 따지면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성립되어지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현대의학은 뭐냐면 사치경산,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그 다음에 로그 뭐 이렇게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의학적 수준을 따지면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전통의학이 여러분들도 써보셔도 알지만 잘 듣잖아요, 그렇죠? 몸살에 감명탕 쓰면 잘 듣고, 그 다음에 염증했을 때 배운탕탕 잘 듣고, 잘 듣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이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약이, 자연약이, 인간이 만든 그 약보다 자연이 만든 그 약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이론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의 빗겨맞아도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뭐 현대의학의 뭐 의약품은 빠르고 그 다음에 한약은 느리다가 아니라 한약을 제대로 쓸 경우는 의약품하고 똑같거나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제가 들었던 안티플러스나 아니면은 서크프루를 갖고 의약품 갖고 진통제약고 안 되고 항생제약고 안 됐던 케이스들이 뭐 하루 만에 낫다, 한 번 먹고 좋아졌다, 3일 만에 좋아졌다는 케이스들이 수없는 체험 사례들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자연약들도 결코 효과가 느리지 않고 빠르고 확실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달의학은 뭐냐면 현대의학적 이론에다가 아까 약이 좋은 자연약,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론적으로는 현대의학이 훨씬 더 우수하니까 현대의학적 이론, 그 다음에 약은 자연약이 좋으니까 자연약적 이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체질의학을 겹친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현대의학에서는 치료의학이에요. 치료의학은 뭐라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병증을 정상 범위로 돌려놓는, 그런 직접적으로 돌려놓는 게 치료의학이고, 치유의학은 뭐냐면 세포를 정상하게 해서 스스로 낫게 하는 게 치유의학입니다. 그래서 치료의학이 아니라 치유의학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를 보면 한방은 전통의학적 이론에다 자연약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의학입니다. 한방도첩의 증치라는 개념의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현대학적 이론에다 인간약을 쓰고 또 치료의학입니다. 왜 대증요법이라는 말을 쓰니까요. 근데 배달의학은 현대의학적 이론의 자연약의 치유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치유의학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저는 병에 대한 관리를 통체적으로 병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세포를 관리해서 스스로 낫게 하는 것들을 주창하는 치유의학을 바로 배달의학의 모토로 정했습니다. 자, 치료의학을 보면 병증에 직접 작용해서 병증을 개선하는 게 치유의학이죠. 그래서 병증이 있으면 그 병증에 따른 약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증상이 개선되는 게 치유의학의 그 원리고 그다음에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면 증상 개선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을 쓰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점으로는 증상에 따라 치료약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뇨약, 고혈압약, 그 다음에 관절염약을 같이 써야 돼요. 거기다 보조약으로 소화제 쓰고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약이 어떻게 돼요? 최소한 7, 8가지, 많으면 10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치료약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약이 끊으면 다시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 약으로 증상을 눌러놨기 때문에 약이 빠지면 그만큼의 증상이 다시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당뇨 환자한테 인슐린을 써서 정상적으로 인슐린의 혈당을 조절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10년을 치료했는데 인슐린을 빼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약으로 눌러놓기 때문에 약이 빠지면 그걸 누른 만큼 증상이 다시 발현되는 거죠. 그것이 치료약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자,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질병을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증상에 따라서 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병증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약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증상 개선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같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약사들 같이 어떻게 돼요? 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돼야 되는 진단이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약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치료의학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치료의학은 뭐냐면 병증이 있으면 그렇다고 병증에 관련된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포 활동이 정상적으로 못하는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이 있으면 병증인데 이 병증이란 결국 어떻게 돼요? 병증에 관련된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당뇨라고 하면 어떻게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어떻게 돼요? 인슐린의 분비나 합성이 부족한 거죠. 만약에 혈압이 고혈압이면 어떻게 돼요? 혈압을 낮추는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어떻게 돼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관절세포를 재생하고 하는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자기 역할을 못하는 그 세포에 집중한다 그거죠. 그래서 치유는 병증에 직접 작용하는 대신 세포에 감염된 바이러스를 없애고 저는 어떻게 되면 만성질환이란 3개월 이상 된 만성질환을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여러분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역시도 바이러스 질환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알러지, 그 다음에 건선, 류마티스 이런 것도 바이러스 질환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 질환이니까 바이러스를 없애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세포의 환경을 림프순환을 통해서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면 세포는 스스로 건강해서 기능을 회복하고 병증은 저절로 사라진 거로 저는 했고 이제까지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청귤소방법 밴드 모임에 약사 모임에 오시면 그것들을 매일같이 올라오는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치료약에서는 뭐냐면 병증이 있으면 약을 쓰죠 당연히요. 근데 이 약은 병증을 개선하는 약이 아니라 세포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아니면 세포에서의 물질 순환을 촉해서 세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자연 치료기 증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병증을 이겨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연 치료를 조화시키는 데서 부작용이 있으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단 명현 증상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증상 개선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진통제보다 여러분들 림프순환 촉진제가 통증 개화가 빠르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치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안 가라앉았던 분들이 저희 서클포유를 먹었더니 아니면 같이 먹었더니 통증이 한 번만에 가라앉더라는 사례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관절염에 어떤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됐던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먹었더니 서클포유 안티플러스를 먹었더니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통증이 많이 부드러워진다는 사례 엄청나게 많습니다.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 효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포의 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약사분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약사가 아닌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녁 때 식사할 때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밥을 먹죠.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따라 하는 일이 달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혈압을 조절하는 세포나 혈당을 조절하는 세포나 아니면 관절을 만드는 세포의 역할은 달라도 그들이 필요하다는 조건과 환경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희 관점에서 보면 당뇨나 혈압이나 관절염이 같은 병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세포가 고장난 걸 고쳐주면 그 세포들이 당뇨 환자인 경우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는 거고요. 고혈압 환자일 경우는 고혈압이 조절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관절염 환자일 경우는 관절 재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관절염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떻게 돼요? 아까 고혈압약, 당뇨약, 그 다음에 그 관절약을 따로따로 해서 10개씩 먹던 분이 어떻게 돼요? 불과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안티플러스, 그 다음에 림프순환을 도와주는 서클포유를 먹고 그 두 가지 제품으로 어떻게 돼요?
그 두 가지, 이 단지 두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증상도 어떨까요? 생리통은 어떨까요? 아니면 생리불순은 어떨까요? 아니면 수족냉증은 어떨까요? 아니면 편두통은 어떨까요? 아니면 뭐 족저근막염, 아니면 위장병, 아니면 대장염. 요즘 제일 또 핫한 병 중에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이죠.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다 다른 약을 써야 되는데 우리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다 동일한 것들로 같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다양성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는 약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약을 끊어도 증상 발현이 어려워요. 자, 아까 뭐랬어요? 약으로 증상을 정상 범위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 혈압 환자에 있으면 혈압을 조절하는 세포를 어떻게 돼요? 그 상태를 개선해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하면 약을 끊어도 어떻게 돼요? 혈압이 조절되겠죠. 자, 이 치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혈압을 내리는 약도 없고 혈당을 내리는 약도 없고 그 다음에 진통제도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돼요? 그 세포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 증상들이 없어지는 거고 그 증상이 없어지는 속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 빠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최적의 만드는 환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 거 먹으면 안 되고요. 매운 거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그것이 뭐냐면 찬 거 매운 거라는 건 우리 몸에서 아주 강력한 자극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들은 진통제가 아니고 고혈압약이 아니고 당뇨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드는 방해 요소가 있으면 약효가 잘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을 만드는 데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효과는 어떻게 돼요? 무궁한 방면에 무궁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면 인류를 괴롭히는 병 중에 신경계 쪽에 이상을 초래한 것이 아닌 병들, 제가 보는 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약국에 오는 경질 환자 중에서는 한 90%나 95% 정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치유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되는 거로 저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저희 청균성공법을 접한 이후와 접하기 이전 상태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 약사 인생이 청균성공법을 접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말에 동의하실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을 알게요. 여러분들이 의약품을 개발할 때 약효 테스트를 하면 80% 정도로 하면 약으로 개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조군이 있죠. 대조군. 자, 약을 투약해서 효과를 나는 게 80%인데 아무 약도 안 먹인 그 실험물에서도 50%의 효과는 납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면 위약 효과, 플라세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전 약도 안 먹어본 쥐새끼한테 플라세보가 효과 있을까요? 아니면 셀 테스트 할 때 그 세포가 플라세보가 있을까요? 전혀 약물의 효과를 경험해보지 않은 그놈들한테 없습니다. 저는 이 위약 효과가 뭔가를 내내 고민하다가 이 위약 효과라고 하면 자연치료력이요. 그 세포가 갖고 있는, 그 생명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좀 자연치료력이라고 합니다. 자연치료력이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약효 80%에는 위약효 50%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약물의 효과라는 건 어떻게 해요? 위약효 50%를 뺀 30%가 실제 약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보면 약효 30%를 자, 40%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약 효과는 똑같을 테니까 약효를 90% 올리려면 약용량이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효를 높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0%를 50%를 올리면 그러면 실제 약효 100%라는 걸 올리는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약이 되게 100% 듣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의약품 갖고 100% 효과를 보는 거 여러분들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치료력을 보면 자연치료력이 위약효과 50%가 자연치료력을 어떻게 돼요? 80% 올리는 거 가능하죠. 여러분들 자,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공기 쐬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자연치료력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자연치료가 80% 되면 어떻게 돼요? 약효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병이 고혈압이 있는데 당뇨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고혈압약 안 먹고 당뇨약 안 먹고 운동을 통해서 나는 치유했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치료를 증가시킨 거죠. 자, 자연치료 100%가 가능하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가끔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한 절반쯤은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뜻이 있어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신 분이고요. 나머지 절반성은 뭐냐면 암에 걸려서 불치병이 돼가지고 당신은 뭐 1년 남았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산에 들어가서 한번 마지막 살아보겠다는 발버둥을 치시는 분들인데 살다 보니까 산에서 6개월 살던 게 1년 살고 1년 살고 3년 살아가지고 이상하다. 이미 죽을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자, 암 정도를 이기는 자연치유력이면 이건 100%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치유력을 80%로 100%로 올려도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약품으로는 자연치유 100% 증가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자연치유로서 100% 올린 거는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치유력을 어떻게 높일 건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저는요. 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죠. 당뇨, 고혈압, 퇴행성 관절 이 세 가지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60이 넘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은 어떻게 돼요? 당뇨에는 당뇨약을 쓰고요. 고혈압에는 고혈압약을 쓰고 퇴행성 관절약을 씁니다. 그리고 요거만 씁니까? 거기다 어떻게 돼요? 기타 보조제들을 쓰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약들이 한 6가지 돼요. 그러다가 10년쯤 지나면 10가지 정도 되고요. 한 15년 동안 열심히 먹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가지 늘어나서 약만 어떻게 돼요? 한 주먹씩 먹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자가 약에서 약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약독 때문에 죽어가죠. 그렇죠? 자, 그게 지금 현재 치료약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맨날 처방받으면서 약을 주면서 어떻게 돼요? 야, 이 약을 내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잖아요. 이 많은 약을 먹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대약의 한계죠.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치유약은 어떻게 돼요? 세포 환경 정상화제예요. 별거 필요 없어요. 림프순환 촉진제하고 항바이러스. 아까 제가 만성질환은 바이러스라는 걸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 세포를 병들게 하는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과 세포 환경을 정상화시키는 림프순환 촉진제로 어떻게 돼요? 한 2가지 제품으로 어떻게 돼요? 세포 환경은 정상화되고 세포는 정상화적인 기운을 찾아서 어떻게 돼요? 증상을 개선한다고 해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당뇨,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이 모두가 개선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세포를 유대합니다. 자, 세포가 얼마나 유대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6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위에는 안 계시네요. 제일 어려봤자 20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넉넉 잡고 해도 80년 사신 분이 최고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생명이 80년 전에 시작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포 차원에서 보면요. 자, 태초에 지구의 생명이 생겨난 것이 한 20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0억 년 전에 지구상의 생명이 생겨난 이후로 여러분들까지 오는데 생명의 끈이 끊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생명은 20억 년의 끈을 갖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100년을 살면 장수한다 그러죠. 그렇죠? 만약에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선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 20억 년 살면 어떻게 돼? 그건 신이라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세포의 상황은 완벽하다고 하죠. 20억 년을 생명의 띠를 연결해 놨으니까. 그만큼 위대한 것이 여러분들 세포예요. 여러분들도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나눠질 때 어떻게 돼요? 세포 하나의 그 생명의 그 씨앗이 다 모여서 어떻게 돼요? 그 세포로부터 새로운 생명들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의 자녀분도 똑같이 세포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포가 연결돼서 어떻게 돼요? 20억 년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자, 그만큼 세포는 유대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어떻게 돼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때 세포의 치유 조건은 비슷한 거죠. 세포와 하는 일이 달라도 세포가 정상적으로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그다음에 노폐물 잘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몸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증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 세포를 환경을 만드는데 시스템이 되게 필요하죠. 왜? 우리는 이제 고등동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전체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해요.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고 시스템을 보니까 림프순환 촉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혈액순환 촉진은 많이 들었지만 림프순환 촉진은 잘 못 들었습니다. 림프순환 촉진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체액의 조건을
뭐냐면 조직에 있는 체액들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순환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림프라는 관을 통해서 순환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조직에 있는 큰 덩어리의 그 물질들은 혈관 속으로 못 들어가고 림프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조직을 환경을 만드는데 혈액 순환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림프 순환을 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항바이러스예요. 세포가 만성질환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러스를 없애줘야 어떻게 돼? 그 세포가 자기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항바이러스를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 이단권이 작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단권이 작용 소화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단권이 작용 소화제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혈중에 있는 관이의 물질들을 배출하는 통로에서 어떻게 돼요?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데 되게 좋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몸의 노폐물들, 간에서 걸러진 노폐물들을 일부는 해독해서 나가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용성 물질의 독성 물질들은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그냥 배출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단권이 작용은 독소 배출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고 이 중요한 작용들이 가장 극대화된 처방이 뭐냐면 청심환이에요. 여러분들 청심환 구급약을 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구 약세, 강남 3구 약세에서도 이걸 청심환 이단관이라고 설명했었는데 그때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단 작용이 독소 물질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부신의 기능 회복입니다. 이 부신은 특히 부신 피질은 여러분들이 생리학회를 보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30여 종으로 되어 있어요. 30여 종의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부신 피질에서 생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호르몬 하나마다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호르몬이 한 개면 그 기능은 하나가 있고요. 호르몬이 10개면 그 기능이 10개가 있고 호르몬이 30여 개의 기능이 있어요. 30여 개의 기능이 우리 몸에 작용한다는 건 우리 온몸의 모든 기능에 작용한다는 게 바로 부신피질 호르몬이에요. 여러분이 알지만 코티솔,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성호르몬 몇 개 안 되겠지만 그건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 그렇게 피부를 재생하는 것도 간세포를 재생하는 것도 신장을 재생하는 것도 다 부신피질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의 개선을 기능 회복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신경계의 기능 회복. 부신피질 호르몬이 호르몬 쪽으로 작용한다면 신경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 뇌에서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죠? 신경계의 기능 회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정도면 우리 몸을 개선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더 이상의 조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을 얼마큼 잘 만드냐가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림프순환 촉진과 항바이러스제를 제가 림프순환 촉진제로 서클포유 항바이러스제로 여러분들이 드렸던 안티프로스를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세포를 얘기했는데 세포의 기능 중에서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뭐냐면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ATP를 생성하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배웠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이라 배웠어요. 근데 현대 의학에서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소기관이 아니고 인간 세포하고 세포에 기생하는 세포라고 돼 있어요. 세균이라고 돼 있어요. 왜? 미토콘드리아는요, 핵이 따로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자체에 염색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염색체는 핵이만 있어야 되는데 따로 미토콘드리아는 자기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자신만의 세포막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놈은 인간의 세포의 소기관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밖에서 들어온 다른 세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인간의 세포는 원래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세포여서 포도당 하나에 2개 ATP밖에 못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많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 세포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거기 어떻게 돼?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포도당 하나 갖고 36개 ATP를 만들고 독성 물질이 없는 CO2 가스와 그 다음에 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니까 세포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세포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먹었는데 18배 에너지를 만들면 그 로또 당첨된 거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돼요? 세포 차원에서 보면 로또 세포인 거예요. 로또 공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세포들이 어떻게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단세포가 다세포 생물로 되고 그럼 진화를 했다고 요즘 의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포도당 하나에다 2개 ATP 독성물질 이렇게 만드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세포 안에 보통 1000개에서 3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자, 제대로 활동하려고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미토콘드리아가 필요로 하는 산소나 포도당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세포가 그 에너지로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세포 안에 이제까지 공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나 이런 데 접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바이러스를 자꾸 접촉을 해야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그 세포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질 텐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의 저항력이 별로 없어요. 왜? 바이러스랑 접촉이 안 되니까 세포의 보호가 되니까 바이러스는 저항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감기같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냥 알타가 나가서 없어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서 잠복하는 바이러스들 있죠. 대표적인 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신경수표에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몸이 약할 때는 발진을 일으켜서 수포를 일으키는 뭐 대상포진이나 아니면 단순포진을 일으켰다가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세포 속에 숨죠. 그렇죠? 그래서 발현을 안 해요. 자, 세포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세포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포를 병들게 해요. 그렇죠? 세포를 병들게 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에 감염시켜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줄입니다. 죽여서. 그럼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줄어들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그게 혈압을 조절하는 세포면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질 거고요. 자, 혈당을 조절하는 베타세포면 어떻게 돼요? 그 인슐린 생성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혈당을 조절을 못하겠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혈관세포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혈관세포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부위가 터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까지 바이러스가 잠복한 세포는 병증을 큰 전신적인 병증을 안 일으키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돼? 그 세포가 어느 세포에 따라서 전신적인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돼요? 자, 세포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충분한 물과 충분한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물질 순환으로 포도당의 공급을 원활히 해야 되고 두 번째 산소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포 주변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저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이 아까 했잖아요. 자, 감염은 미토콘드리아 세포에 있는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바이러스 감염을 촉진하겠죠. 또 림프순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나 아니면 세포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성이 저해되고 숫자가 감소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세포 에너지 생성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세포 활동이 둔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세포는 둔화되기도 하고 어떤 세포는 죽겠죠. 그러면 병증이 발현하는 거죠. 반대로 깎여서 병증이 발현되면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의 활동 저하랑 숫자 감소가 야기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을 퇴치해야 되고 림프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것이 저는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병증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돼요? 산소와 물과 그 다음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림프순환이고 그것을 촉진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서클포유라는 제품이고 여러분들 이것들은 다 받아서 알죠. 자, 그래서 이걸 봤더니 어떻게 아침이면 붓는다. 부종이 어떻게 돼요? 림프순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다. 이것도 다지부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온몸이 붓고 멍이 잘 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매사 의욕이 없고 손발이 차고 저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 발육이 지원. 여러분들 성장 발육이 지원되는 것들을 키 크는 뭐 칼틴이라는 걸 먹잖아요. 영양제 통합 주잖아요. 근데 영양소를 아무리 많이 줘도 어떻게 돼요? 그 영양소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가 필요한
그런 어떻게 성장판에 가지 않으면 살아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의 영양소가 충분한데 순환을 통해서 가면 되는데 단순하게 키가 안 큰다고 해서 충분한 양의 영양소들을 더 공급한다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키 크지 못하는 애한테도 어떻게 돼요? 림프순환 촉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떻게 돼요? 8개월 만에 92cm 내기가 109cm까지 키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109면 27cm, 8개월 만에 불과. 자기 키의 3분의 1 정도를 켜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근육이 굳어가지고 뼈를 못 자라게 또 압박을 해서 못 자랐지만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어떻게 돼요? 자기 키의 3분의 1이 8개월 만에 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림프순환이 안 되면 아까처럼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까 미토콘드리아 얘기 잠깐 했죠. 미토콘드리아가 암세포들은요. 자, 요즘 새롭게 밝혀진 거는 암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대요. 그 소리는 뭐냐면 암세포는 어떻게 돼요? 자, 뭐냐면 산소를 활용한 그 포도동네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죽으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세포에 어떻게 돼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암세포가 됩니다. 그것이 요새 생각하는 그래서 그 산소가 없을 때 왜 암세포가 되냐면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약에 산소가 없어서 세포가 만약에 자기 에너지를 못 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거는 그냥 그 나쁜 작용이에요. 좋은 작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산소가 없는 상황이 되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더 살아남기 위해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순환을 통해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암인 경우에 암을 예방하거나 암 환자를 케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허 등록입니다. 이 특허증을 잠깐 좀 이건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특허증에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 5월 20 며칠이냐 이게 27일인가요? 여기에 보면 발명의 종류가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제고요. 그 다음에 발명자가 유형준 접니다. 여러분들 항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제약회사도 제대로 못하고 제약회사에서 항바이러스 개발했던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제약회사도 아니고 개인인 유형준 제가 발명을 했습니다. 찾아서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타미플루와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타미플루하고 저희 제품하고 비교한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쥐한테 그냥 그 신종플루를 접종해서 이렇게 앓는 거 체중이 반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떨어져서 증상이 심한 거고요. 2주 후에 체중이 회복되는 거라서 이건 어떻게 돼? 아직 증상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저 위에 거는 타미플루인데요. 타미플루는 어떻게 되겠어요? 2주 후에 조금의 변화가 있다 다시 회복됐고, 이거 밑에 건 저희 그 안티플러스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조금 떨어져 8일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2주에 정확히 타미플루랑 동일한 효과를 봤습니다. 이걸 실험했던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면 타미플루랑 효과가 비슷하다. 어디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게 실험을 잘못했어요. 타미플루는 본 계산할 때는 그 최고량을 썼는데 저희 제품은 최저량을 썼어요. 어디까지 듣나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량을 써봤더니 듣더라고요. 이때 만약에 어떻게 용량을 최고량 썼으면 이것과 비슷했을 거나 동일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인플루엔자 A형 신종플루에 대해서 듣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해봤더니 뭐냐면 인플루엔자 A형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서 그 실험을 의뢰해서 그 나온 결과입니다. 인플루엔자 A형 독감 바이러스에도 들었고요. 인플루엔자 B형 독감 바이러스도 했고요. 라이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자, 이게 호황기 일으키는 거죠. 들었고요. 댕결 바이러스 아니면 지카 바이러스에도 이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나요? 이 전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항바이러스를 득했습니다.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항균 실험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장균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대장균이 아니라 방광염들 있잖아요. 세균에 대한 그래서 방광염들은 어떻게 돼요? 대장균들이 보통 내성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성균 갖고 있는 방광염에도 듣는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폐렴균에 대해서도 효과를 득해서 이건 어때? 항바이러스, 항균작용이 있는 거고요. 이 정도의 그
항바이러스와 항균 작용이 있는 제품들을 개발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대부분 딴 데 가서는 박수 쳐주시는데 여기는 박수 쳐주면 안 하십니까? 자, 쉽게 말하면 지금 독감주의보 엊그제 내렸잖아요. 그렇죠? 독감주의보 이번에 독감이 A형인지 B형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A형, B형 동시에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가 백신 맞은 사람은 감기 심하게 걸리고 4가 백신 사람은 안 걸렸잖아요. 근데 거기 또 우리 안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타임플루는 A형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약국에 자, 독감약이 의약품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는 자, 아직까지 의약품까지 실험하는 결과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약국에 오시는 독감 환자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자료들은 실질적으로는 밴드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드에서 독감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약국에 오는 그 환자들한테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약국에 오신 그 환자분들은 운이 좋은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약국에 가서 좋은 약을 아니면 좋은 제품을 먹어서 별로 앓지 않고 독감을 회복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결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실질적인 것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안티프로스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기에 자주 그런다. 감기가 제일 포인트였죠,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눈이나 입이나 염증이 자주 생긴다. 그 다음에 쉽고 피곤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체력이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사 의욕이 없고 그 다음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성장 발육이 지연되는 거 아까도 또 있었는데 성장 발육이 지연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애들이 짜증내고 밥 한 잔 안 먹고 그런 애들이 되게 또 키도 안 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애가 감기 기운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밥 안 먹게 되고 짜증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 안에 계속 감염돼 있어서 계속 아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 자기가 써야 될 에너지들이 거기에 쓰이니까 키가 못 자라고 해서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를 없애면 다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성장 영양소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바이러스 감염이 없나 아니면 뭐 만성 편도선염이 없나 아니면 자주 감기에 걸리나 기관지 천식이 있나 비염이 있나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폐렴이나 대상포진 같은 그런 걸리기 쉽고요. 암이나 치매, 당연히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사망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일까 하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전까지 얘기했던 거는 그냥 이론이고 허구지만 그것이 현실에 적용이 돼야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실로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우리 안티프로스 서클4U가 실질적으로는 개발이 된 지가 작년 5월 달에 나와서 8월 달에 그 밴드에 오는 체험사를 모았으니까 아주 초창기 체험사예요. 지금은 저거보다 훨씬 더 높은 체험사들이 많지만 그때는 저기서 요걸 갖고 왔는데 요때 체험사에도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전 누리태평양의학과 강경희 학생. 이 강경희 학생 지금 뭐냐면 320주에서 지금 림프순환과 항바이러스를 강의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요. 자, 그 누리태평양의학과 강경희 학생 체험사입니다. 22세 남자인데 그 어릴 적에 천식이 있었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천식이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부터 왼쪽 팔다리가 붓는데 바지가 안 들어갈 정도로 많이 부종이 심하고 손목도 많이 부어서 시계를 못 찰 정도입니다. 왼쪽이니까 시계 차는 손인데 시계를 못 찰 정도로 많이 부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서클땡땡, 이건 광고법상 그냥 이렇게 써요. 서클땡땡을 하루에 두 번 먹이는데 2일 동안 먹이는데 이때 두 번이라는 걸 하루에 한 포씩 2포 먹인 거예요. 2포씩 먹어서 2일을 복용하고 나서 부종이 사라져서 시계도 찰 수 있고 바지도 입을 수 정도 됐습니다. 야, 여기는 인유제를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에요. 알았어요? 인유제를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종 그러면 인유제밖에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유제를 쓴 것이 아니라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서 조직에 있는 그 과잉된 체액들을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으로 돌려서 다시 신장에서 빠져나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과 2일 만에 이렇게 부종이 사라져서 시계를 찰 수 있게 돼요. 림프순환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와 가장 빠른 효과는 바로 부종 개선입니다.
그 부종 개선이 바로 림프순환 촉진의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서울 신일학교 최선순 약사님 본인 체험사입니다. 본인의 체험사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고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고 있었는데 피곤해서 감기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안티땡땡과 서클땡땡을 1일 2회 두 번씩 하루에 한 포, 그러니까 한 포씩 두 포를 두 번 먹은 거죠. 그래서 5일 먹고 났더니 혈압이 내려가서 혈압약과 고지혈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안 먹고 지금은 서클만 두 번씩 복용 중이네요. 신기한 일이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혈압이 얼마 만에 없어졌어요? 5일 걸린 겁니다. 5일. 그렇죠?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5일 만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구의 큰 기린 약국 김도윤 여사 체험사입니다. 40대 후반 여자인데요. 작년 10월에 후비루와 이른머리 인후 통증으로 후비루 요새 많잖아요. 코가 뒤로 넘어가는 증상. 요새 뭐 인후 쪽에 염증이 있으면 이런 일 되게 많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후비루와 이른머리 인후통으로 어떻게 병원을 4-5군데 다녔어요. 이때가 작년 10월부터니까 이때가 8월 달에 올라온 사연이니까 어떻게 거의 10개월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했는데 낫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한테 우선 안티땡땡을 하루에 2포씩 3일분 줬어요. 6포 준 거죠. 그러니까 3일 먹고 재방문했는데 엄청 놀라면서 믿을 수 없다고 뒤로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후비루가 거의 없어졌고 통증도, 인후통증도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자, 빨리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클땡땡도 같이 쓰자 해서 어떻게 돼요? 1일 2포씩 3일.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각각 한 포씩 2포,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6포를 먹은 거죠. 하루에요. 각각 한 포씩 하루, 아니다. 하루 이거는 2포 줬구나. 그러니까 4번 먹은 거죠. 4번. 자, 아까 4포를 먹은 거죠. 2포씩. 4포를 먹고 3일 복용 후에, 그렇죠? 3차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3일, 6일밖에 안 지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차 방문 시에 엄청 몸이 가벼워 살맛이 산다고. 어떻게 돼요? 후비루하고 이른머리 통증이 사라졌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몇 개월 걸린 거예요? 10개월 동안 항생제를 먹고 모순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던 거지 불과 6일 만에 개선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구 솔리학교 박철환 선생님 체험사례입니다. 어제 평소에 감기 몸살이 한 번은 잘 낫지 않는데 오래 간다고 조제약 받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나 감기 걸리면 잘 안 낫는다고 약 세게 줘달라든지 아니면 오래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여러분들 거기서 말할 줄 압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서 약 드실 때 같이 드시라고 서클땡땡과 안티땡땡을 각각 한 포씩 해서 하루 3번 먹고 6번 들었네요. 딱 하루분 드리니까 하루분. 예? 하루분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자, 어제 왔는데 오늘이죠. 그렇죠? 다음날 와서 약 진짜 좋네요 하는 소리 들으면 저도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불과 하루 먹었는데 증상의 차도가 전과 다른 거죠.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진통제가 없어요. 몸살약이 없습니다. 단지 림프순환을 촉진시키고 방발효소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인천 영공약국의 박준학 선생님 체험사입니다. 담 결린 분에게요, 서클땡땡과 진통제 근육이완 성제를 함께 주면서 함께 있는 일반 약을 드리면서 서클땡땡을 먼저 먹고 일반 약은 통증이 심해질 때만 먹으라고 드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담 결리서 오신 분한테 진통제 달라고 근육완제 달라고 왔는데 이분한테 어떻게 돼요? 진통제와 근육완제를 같이 드리면서 서클을 먼저 먹어보고 안 드리면 더 같이 추가로 먹어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서클만 먹고 나서 효과 좋다고 재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티서클을 하루에 3번 서클이 어떻게 돼요? 담 결리에 딱 좋다고 이렇게 약사님이 설명하셨네요. 대구의 한땡땡 약사님 체험 사례입니다. 70세 된 단골 여자 환자분인데 머리에 풍선이 있다. 이게 머리에 풍선이라는 건 뭐냐면 설마 풍선이 있겠습니까? 그거죠. 혈관이 부종이 돼서 부푸는 거죠. 그렇죠? 뇌혈관이 부종이 돼서.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돼요? 터져서 문제가 될 소위에 있는 환자인 거죠. 그 환자가 자, 아산병원에서는 수술이 위험하다. 부위가 위험하니까 안 해주고 어떻게 돼요? 다른 약들을 처방을 주실 거예요. 항상 어지럽고 두통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약사님은 나토키나제 혈액순환을 드렸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구매로 해서 많이 어지럽다고 해서 서클땡땡을 한 포만 드렸어요. 딱 한 포만. 그리고 20분 남게 했더니 갈 때 어지러움이 많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졌다.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어지럽고 눈이 막 침침하다 하신 분이 서클땡땡을 한 번 먹고 나서 한 20-30분 있다가 눈이 맑아진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머리가 개운해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시면 이런 일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저희 부스에서 아마 샘플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드시고 나면 30분 있다가 눈이 맑아진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 서울에 있는 김땡땡 약사님 체험사입니다. 이분은 제 대학 동기이기도 한데요. 빈뇨 1분 간격으로 소변을 보니까 패드를 차고 다니고요. 혈뇨랑 배뇨시 배뇨통이 있는 거예요. 30대 중년 여성인데 병원 갈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와서 하루분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잖아요. 병원 갈 시간을 놓쳐서 병원이 문이 닫으니까 약국에 와서 일단 한두 분만 먼저 급하게 달라 그러고 다음날 병원 갔다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에요. 그래서 안티땡땡, 서클땡땡 각각 한 포씩 TI들, 그러니까 세포들인 거예요. 그리고 수분 섭취하기 당일 저녁에 한 번 먹고 취침 전에 한 번 먹고 다음날 아침 한 번 먹도록 보약주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후에 상기된 얼굴로 오셔가지고 언급하기를 2번 복용 후에 눈에 띄게 변효 간격이 5분, 30분, 1시간 더 길어지고 혈뇨랑 통증이 소실됐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쓸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보십시오. 대구의 김 약사님은 고맙습니다 약사님. 제품을 만든 분도 계신데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거는 뭐 제 칭찬이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까지 체험되고 더 좋은 어마어마한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청기누설 건강법 약사 모임에 올라온 체험사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기누설 건강법 약사 모임에 가면 이 체험사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하땡땡 약사님이 올린 체험사례입니다. 45세 여자분이고요. 168에 46kg에. 뭐 날씬하신 분이세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이쁘고 날씬하시더라고요. 자, 3년 전에 자궁경부암 이상수균으로 고위험으로 오실분 바이러스 발견했습니다. 3개월 검진받으면서 두근방 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왜? 계속 고위험기까지 자궁경부암으로 갈 수 있는 소인이 있는 거잖아요. 나이도 어떻게 돼요? 별로 많지 않은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51번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유발한다 그러는데 자궁의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염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궁경부암이 일으킨다고 그러죠. 근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백신은 있죠, 그렇죠? 백신은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안 생기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돼요? 자, 전염된 사람은 맞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살, 13살 국민학교 요새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한테 30만 원짜리 백신 맞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같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애죠, 그렇죠? 약이 없어요, 현재는요. 근데 자 보십시오. 자, 안티땡땡 서클로스 정량으로 복용해요. 정량이라는 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각각 한 포씩 하루에 2포, 4포를 먹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어요. 딱 몇 달? 한 달 지났습니다. 자, 그분이 전화하실 때마다 저도 덩달아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왜? 그게 없어질 것 같다고 해서 들었는데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르니까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환자분이 더 여유있게 저를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어차피 더 나빠질 거지 없는 사람이니까 결과 연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산부인과 가서 오늘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이게 벌써 한 달 반 정도 지난 겁니다. 51번 바이러스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51번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안 보인, 클리어진 거예요. 옆에 의사 선생님도 놀라고 자기도 어떻게 놀래고 어떻게 돼요? 전 깰깰 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궁경부암이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박수 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51번만 했지만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것 중에 16번, 18번, 그래서 하여튼 5가지인가 계신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한 달 먹고 클리어됐다고 체험사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청기누설 건강법 약사 모임이라는 밴드에 가서 자궁경부암이라고 치고 찾아보고 치고 엔터를 치면 한 4가지 정도의 그 체험사례가 올라오는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한 달을 먹고 클리어됐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궁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을 때 좀 나아지다가 약 끊으면 계속 반복적인 것들은 저는 바이러스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할 때는 뭐냐면 지금 감염 상태는 한 20%지만 감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55%라고 합니다. 아직도 여성 중에 성인 여성 중에 20%는 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단
뭐냐면 인유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누구나 자궁 경부암이 되는 건 아니고 5만 분의 1이니까 49,999명은 자궁 경부암이 가지 않지만 한 명은 가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항상 2군반, 3군반 하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걱정 안 하고 30만 원짜리 백신을 맞잖아요. 자, 30만 원 백신을 자 5만 명이나 논다면 어떻게 한 150억 될 겁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딸이 5만 명 중에 한 명이 안 되게 해서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달 만에 클리어할 수 있다면 어때요? 그거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자궁 경부암인 그 인유종 바이러스가 있어도 그것을 퇴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요. 자, 제가 개발한 안티프로스가 단순하게 인플루엔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듣는 걸 확인하는 결과치입니다. 제가 우리 회사가 자본이 없고 그래서 아직은 이것들을 임상 실험을 못했지만 임상 실험에서 이걸 증명을 할 거고요. 새로운 결과를 여러분들은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때 정말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분이 또 아주 굉장히 희귀병이 있는데 병명도 아직 몰라요. 근데 어떤 것이 있냐면 혈액 응고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혈액 응고되려고 그러면 뭐 90초에 혈액이 응고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45초에 혈액이 응고돼야 되는데 실험에서 90초에 혈액이 응고가 돼요. 근데 뭐냐면 혈액 응고제를 쓰면 그게 쪼코가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못해. 당신은 상처가 좀 크게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왜? 혈액 응고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딸은 혈액병도 아니고요. 그냥 혈액병도 아닌데 혈액 응고는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조마조마해서 자기는 그게 더 문제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병명도 모르게 생각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자궁 경부암 바이러스는 뭐 문제가 됐었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신경 썼는데 제가 대구에서 심포지움 할 때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꽃다발을 들고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제가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자기가 좀 발표하겠다 발표가 되냐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45초에 머무를 게 아까 90초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3개월 있다 다시 그 검사를 했더니 그것이 75초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이 조금 더 줄면 생명에 지장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은 어떻게 돼요? 이 배달약의 치유요법을 갖고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저한테 것처럼 기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환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의학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 없게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병원에 보내지만 병원에 보내도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약국에 그런 사람들 수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을 주면서 어떻게 돼요? 환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약 똑같은 약 매일 먹어도 안 낫는데 왜 이런 약만 주냐고. 근데 약사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처방내니까 열심히 드세요. 그러면 또 그래도 좀 덜 아프세요. 이 얘기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치유의 길에 들었으면 그런 것들이 나날이 증상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앞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약사 되기 잘했구나. 그냥 돈을 버는 그래서 뭐 효과도 없는 무의미한 것들에 돈을 버는 그런 약국을 한 약사가 아니라 정말 환자의 아픈 것들을 덜어주고 그 사람들을 건강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들을 느낄 때 나도 같이 느끼는 그런 진짜 당당하게 약국을 하고 보람있고 행복해지는 그런 약국이 되는 길이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배달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 그게 진실일까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은 아까 말했던 천기누설 건강법 약사 모임이라는 밴드에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도 옛날 자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올라온 자료들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10건씩 15건씩 20건씩 되는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시간이 많으실 때 아니면 지금처럼 독감주의가 유행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약국이 자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거로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오늘과 내일을 달라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